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의사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의사표시의 민법 107조부터 110조. 일단, 비진의 의사표시가 107조고요. 108조 통정의 표시, 그다음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110조의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순서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1에서 4번까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판례, 같은 취지의 판례, 비진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인데요. 자, 여러분 시험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이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경영 방침이라는데 이것이 좀 좋지 않은 경영 방침입니다. 뭐냐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나갈 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되니까 1년 되기 전에 미리 퇴사하는 형식을 빌려서 퇴사금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근로관계 단절은 없는데요, 어떤 그 퇴직금 지급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마치 회사가 그러한 방침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했다.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렇죠. 의사표시 불일치입니다. 사실은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간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불일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옳습니다. 옳은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자,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냐면 근로자의 상대방은 회사 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당연히 알았죠. 예? 악의 또는 과실이죠. 회사가. 그렇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퇴사를 종용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빌렸으니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 근로자가 똑같아요. 지금 출제된 연도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판례입니다. 역시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방금 여러분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상대방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107조 단서에 따라서 효과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재반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뭐예요? 근로자가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회사에 퇴사 권고를 받고 심사숙고를 했다는 것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니고 일치예요. 내심의 의사와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일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것은 비진이가 아니고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 효과는 유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1번, 2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가 없다. 사직의 의사 없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로 나올 겁니다.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 면직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거죠. 의사표시 뭐예요? 불일치, 비진의 의사표시.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5번 지문입니다.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 명의로, 자, 교직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 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이것은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학교법인이 A입니다. 이 A 법인이 주거래은행이 이제 B은행이 있는데 이 B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니까 사립학교법 종전에 그 사립학교법상에 제한이 걸려갖고요. 더 이상 자금 차입 행위가
금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A 법인이 교직원 갑의 명의로 자 갑에게 부탁을 했죠. 부탁인데 거의 뭐 부탁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좀 강요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자, 갑 교사에게, 갑 교직원에게 당신 명의로 돈을 좀 빌려올 수가 없겠는가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갑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명의로라도 돈을 빌려와야지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갑은요. 사실은 진심은 없었어요. 자기가 채무자가 될 진심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다. 하는 수 없다. 내가 내 명의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해서 B은행에 가서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온 겁니다. 네, 명의로 빌렸어요. 그래서 갑이 주 채무자가 된 이러한 사건이죠. 그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요. 비록 갑에게는 주 채무자가 될 진심은 없었지만 진위까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소리가 뭡니까? 진위는 있었다. 내가 어쩔 수 없다. 내 명의로 돈을 빌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이 판례는 진심과 진위는 구분해야 된다는, 구별해야 한다는 판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5번 질문 확연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학교 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방금 그 그림에서 갑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위는 있었다는 겁니다. 진심은 없었지만 진위는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자, 옳은 표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옳은 표현. 그렇죠? 자, 그다음에 6번 보십니다.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한데 이거 방금 법률상 장애가 뭐냐면 사립학교법상의 그 A법인, 이 A법인이 자기 그 A법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자를 위하여 A법인을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 누굽니까? 방금 그림에 누구라고요? 갑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방금 이 그림에 갑 교사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부담 의사를 가지지 않음으로가 아니고 채무 부담 의사가 있었어요. 내 명의로 빌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진심은 없었지만 진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부담 의사를 가지지 않음으로 한 게 틀렸고 그가 행한 대출 계약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진위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갚고 있다. 아직도 그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이.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것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이건 뭐예요? 이것은 진의가 아니고 진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즉 진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의와 진심은 구별해야 한다는 판례. 자, 역시 옳은 표현입니다. 어렵죠? 예, 시작하자마자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 50 때, 그 군사정권의 좀 협조적인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은 사표를 받아서 다시 반려해주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고위공무원은 그대로 잘라버리려고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그래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정 급수 이상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요.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은 제출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지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사인의 공법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해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 이런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소리는 비진의 의사표시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표 제출 행위는 그냥 비진의가 아니고 그냥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 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의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건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진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을 강박해갖고요. 강박해서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죠. 자, 갑은 을의 요구대로 내가 넘겨주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해악을 입을 수 있다.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 을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넘겨주었다면 이것은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진이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단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제 곧 여러분 진도 나가다 보면 나오게 될 110조 강박위한 의사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박위한 의사표시가 성립되면요, 이것은 무효 유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원칙적 유효고 단 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10번입니다. 비리 공무원이 감사기관의 사직 권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된 경우 어때요? 어때요? 비진이 맞아요, 아니요? 비진이 아닙니다. 비리 공무원이 감사기관에 사직 권고를 받고 사직 의사표시했다.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 일치. 따라서 그 사표 제출자의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사직 의사표는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 그대로 진이한 의사표시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통정의 표시가 나올 겁니다. 자, 통정의 표시 보겠습니다. 자, 기출지문 분석 48.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자 병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자기 친구 을과 짜고 가장매매를 했다.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는 다른 말로 가장매매를 했다. 거짓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지금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갑이 자신의 특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과 짜고 매매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108조 통정의 표시 또는 매매로 이루어지면 가장매매 또는 가장행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넘겨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갑에게 넘겨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넘겨주겠다라고 표시를 했고,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그런데 앞서 나왔던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와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원칙적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상대방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있다면 108조 통정의 표시는 갑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이란 말이 들어요. 통정, 정을 통했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통정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둘이 짜고 쳤다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가장매매는 108조 통정의 표시는 당사 사이에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 효과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자, 자세한 것은 또 진도 나가면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이 통정의 표시로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다. 위 사실을 모르는 정이 병의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이때는 갑은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사례가 좀 까다롭지만 이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 상황 보시겠습니다. 갑을 그리고 병, 그 다음에 정,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자, 그림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지금 채권자를 누구로 했죠? 자꾸 칠판 갔다가 왔다 하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의 채권자 A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자기 친구를 거짓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전세권은요, 여러분
용익 물건이자 담보 물건의 성격이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담보 물건의 성격이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전세하는 그 전세 아닙니다. 그 전세는 채권적 전세로서 그것은 임대차의 적용을 받아요. 이건 나중에 채권법에서 설명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전세권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고 만약에 뭔가 충돌이 이루어지면 얘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 전세권자의 전세금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을 거짓으로 통정에 의해서 가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가장이라고 제가 쓸게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가장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거짓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물권법과 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에 그 전세금 채권이 있으니까 그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전세권의 그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을 병 앞으로 설정했고, 병이 저당권자입니다. 무엇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이 전세권을 담보 잡은 저당권. 그래서 전세권부 근저당 설정, 이렇게 방금 표현했어요. 근데 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악의의 제3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채권자 정이 선의로 모르고 병이 채무자가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집행을 했다는, 집행. 까다롭죠, 여러분. 집행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는 보호되고 누구는 보호되지 않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항할 수 있다 치더라도, 여기 병에게는 악의의 제3자니까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역시 또 이쪽으로는 뭐 하지 못하느냐면 이 가장 전세권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호되지 못하는 자는 병은 보호가 될 수 없고요. 병은 보호되지 못하고요. 근데 정은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그나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나마. 자, 보시면 갑이 통정의 표시로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하면, 알면서 이게 뭐요? 악이죠? 알면서, 이건 악의를 말하는 것이고, 자, 악의. 그래서 알면서도 전세권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또 위 사실을 모르는 정하니까 이건 또 뭐요? 선의의 정이다. 그렇죠? 정은 선이다. 그래서 선의의 정이 병의 전세권 근저당 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갑은 정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그림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까요? 자, 그렇죠? 갑은 정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2017년 노무사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1강 때인가요? 1강인가 2강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과 채권법이다. 그렇지만 물권법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물권법까지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여기 지문을 심층 분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물권법에 관련 내용, 그것만 이해하시면 차고 넘칩니다. 네,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로 물권법 조문을 본다든지 책을 찾아본다든지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건 또 뭘 말하냐면요. 이것도 채권법에 가면 나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로 갈게요. 자, C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A가 자신의 X토지를 B에게 가장매매를 했다. 이렇게 가장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108조 적용되죠. 그런데요, 통정의 표시가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자 치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채권자 치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것인데, 어떤 경우 채무자가 그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무자력자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권법에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담 없이 이 정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재산을 X토지를 자기 친구에게 거짓으로 매매한 것으로 이렇게 빼돌림으로써 무자력자가 되고, 그리고 악의, 그러니까 내가 이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나의 채권자 C를
C를 피해를 준다. 즉 C에게 불리한 상황을 준다. 집행을 피하게 됨으로써 C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A가 알고서 해야 되고, 그래서 악의 그리고 사회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회행위, 무자력자가 돼야 되고 재산 빼돌림으로서 그 다음에 악의가 있어야 되고요. 선악할 때 악의, 그 다음에 사회행위가 있어야 된다. 사회행위는 속이고 해친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이렇게 재산 빼돌림으로써 채권자를 속이고 해친다. 이것을 사회행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속일 사자에 해를 끼친다 할 때, 해를 준다 할 때 해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그래서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형에는 또 어떤 경우냐, 이런 것은 이제 채권법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통정 허위 표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된다. 만약 그 요건이 여기서 충족되면요, 이때는 C가 B를 상대로, B를 이제 수익자라 그러거든요. 이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그 소송이 바로 사회행위 취소해소라고 해서 우리 406조에 한 채권자 취소 소송입니다. 일명. 그래서 그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구해서 다시 A 앞으로 재산을 되돌려 놓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채권자 취소권. 자, 언제 한번 들어본 기억 안 나세요? 예? 자, 민법 총칙 앞부분에 한 3강, 이렇게 1, 2, 3강 진행되던 과정에서 그 권리의 혈액성 분류, 작용에 따른 분류, 이거 할 때 여러분,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그 같은 형성권이 있는가 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권이 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형성권이다 라고 설명드린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들으신 기억 나시죠?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형성권이다. 친생 부인권, 재판상 이용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다.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3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입니다, 여러분. 4번 지문을 보시면 채권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 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 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에 의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이것도 채권법에 많이 치우쳐 있는 지문입니다. 자, 거기서 또 설명될 것입니다. 채권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허위 표시에 의해서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양수인하면 이제 선의 제3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 관련 부분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 의사표시를 통해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파산 관제인은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여러분, 일단은 파산 관제인하고 나오면 파산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그야말로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그렇죠? 일정 비율로 배당을 해주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자를 우리는 파산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통제하는 자를 누구로 한다고요? 파산 관제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 소리 나오면요, 108조 2항에서 말하는 통정의 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그 제3자 개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제3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곧 또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6번입니다.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한 자. 자, 이것도 여러분 그림이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C라는 채권자가 A라는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A가 자신의 아파트를 친구 명의로 저당권을 거짓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아까는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가장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실익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일반 채권자하고 저당권자하고요, 채무자 A의 재산을 놓고 격돌을 벌이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단연 저당권자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때 일반 채권자는 물리치고 저당권자가 강력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으로 자기 친구를 저당권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채권자 C를 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B가 A에 대해서 진실로
피담보 채권, 어떤 채권 돈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믿고 B의 채권자예요. 이번엔 여러분 여기 보면 막 채권자, 채무자가 막 얽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B의 채권자 D가 이 B의 A에 대한 가장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압류를 했다. 압류. 자, 압류를 하게 되면 이때 이 D는 그렇죠? 그 거짓이란 사실을 모르고 그 채권에다가 압류했다면 이 D 채권자 D는요, 선의가 추정되는 거예요. 선의가 추정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의 언제나 무효이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무효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자, 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내용으로 지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6번 지문입니다.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의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제3자에 해당한다. 자,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번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 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네. 이거 공통적으로 여러분, 자, 공통적으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무효나 취소는, 자, 다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때는 무효라 그랬죠. 그다음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의 언제나 무효라 그랬죠.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사유거든요. 착사강. 그래서 비통착사강의 무효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이 있으면 됩니다. 선의만이 충족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통정의 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네. 자, 무효라고 주장한 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네. 역시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증명 책임도요, 한꺼번에 묶어서 해서 정리가 한번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무효와 취소편까지 진도가 나가면 그 끝날 때쯤에 증명 책임만 모아놓은 그림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분석해 놓으면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역시 선의로 추정된다. 그렇죠? 네. 시험 자주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 노무, 법무, 법본, 행시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나왔는데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입니다. 이것도 또 지우고, 자, 병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이 자기 친구 앞으로 자신의 엑스토지를 가장매매를 했어요. 을 앞으로 가장매매. 이렇게 해서 을 명의로 엑스토지가 등기가 딱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을의 채권자 정이라고 해야 되겠다. 저 병은 저기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자, 을의 채권자, 정이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잡았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가등기는 뭐가 되냐면요. 담보 가등기라고 그래요. 담보. 또 역시 물권법 내용입니다. 원래 가등기는 보전 가등기라는 게 있고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10억짜리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매수인데 하자고요. 여러분 매수인인데 계약금 통상 10%니까 관행이, 그죠? 자, 일하니까 1억 주고, 그 다음 중도금이 5억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럼 합하면 돈이 무려 얼마가 건너갔죠? 매도인한테 6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등기서류는 하나도 받아놓은 게 없어요. 불안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가등기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6억씩이나 들어갔는데, 등기서류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면 왠지 사람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은 본등기는 언제 요구하는 거예요? 본등기는 잔금 치르면서 이제 부동산 인도받고 등기 넘겨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중동까지 6억씩이나 들어갔다면 뭔가 불안하니까 나의 명의로 뭐 좀 설정해 주시오.
가등기를 설정해 주시오 하면 그런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 보전 가등기라고 합니다. 지금 물권법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물권법 내용은 제가 이 강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급드리는 정도로 차고 넘친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보전 가등기라고 하고, 이번에 뭐냐면 돈 빌리고 가등기 설정한 게 있어요. 돈 빌리고 가등기를 설정한 게 있는데 이것을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정은, 야,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채권자 병의 강제입형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 앞으로 가장매매를 해서 등기를 넘겨놨더니, 이렇게 숨겨놨더니 을의 채권자가 담보 가등기를 잡았다. 예, 을의 엑스토지에 담보 가등기를 잡았다면 얘는 선의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제3자 선의는 추정되고, 이자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비진이나 통정에서는 이제 무효 사유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갑이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서도 주로 차고를 일으킨 자 갑이 되고요. 사기, 강박을 당한 자도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착사강에서도 갑이 제3자의 선의가 아니라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엑스토지의 거짓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로받은 자, 방금 그림에 누구였죠? 정. 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건 해설이고요. 여기 다음. 통으로 한 문제를 그대로 여기 제시를 했는데요. 2019년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은 강제입형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엑스토지에 관해서 을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대로 이 칠판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은 뭐라고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A라고 하자. 자신의 채권자 A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짜고, 자, 을과 짜고 이쪽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맞춰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후 을은 병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병으로부터 돈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니까 여러분, 이 병이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병은 뭐가 추정되고요? 선의가 추정되고요. 만약에 이 선의가 아니라 이자가 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 가장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갑이 증명해야 한다는 거. 무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한다. 자, 그러면 1번 지금부터 보십시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거든요. 자, 그랬으니까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 언제나 무효이다. 그 다음에 2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네, 역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선의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 표시에 대하여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방금 봤죠, 여러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병이 악의인 경우, 얘가 악이다. 악의인 경우 갑은 병의 저당권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악이라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선의 사람적인 대항 못하고 악의 사람적인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결국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병이 선의인 경우, 선이라면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병한테는 대항을 못하지만 이 저당권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갑은 대항하지 못한다. 왜? 선의 사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 자체는 뭐예요? 무효잖아요. 이건 108조에 의해서 무효니까 당연히 지금 을 앞으로 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줄여서 진명 등기라 하거든요. 이렇게 더 줄이면 진명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또 들어보십시오. 오늘 유달리 오늘 물권법 내용이 좀 자주 나오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난 물권법 필요 없어 하고 외면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A에서 B 앞으로 등기가 됐고요. 근데 이 등기가 허위 등기예요. 서류 조작해갖고 등기 서류 위조해갖고요.
인감증명서도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B는 재빨리 C한테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C는 다시 또 D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이 토지의 등기는 누구 앞으로 지금 된 상태냐면 D 앞으로 돼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 허위 등기는 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이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진실한 등기인 것처럼 되어 있어도 사실은 뭐냐면 허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우리나라 등기는요, 공신력이 없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못한다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 이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럼 이 등기 무효. 그 다음에 허위 등기를 기초로 해서 DC가 넘겨받았다면 얘가 선이라더라도 이것도 무효. 그 다음 자가 또 넘겨받았다면 얘도 무효가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소 등기로 요구를 한다면요, 진정한 권리자 A가 해외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동산을 판 적도 없는데 지금 현재 D까지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 그래서 A가 D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말소 등기 청구하면 말소돼서 C 앞으로 돌아와. 그럼 또다시 A는 또 C를 상대로 또 말소 등기 청구를 또 해야 돼. 그러면 다시 C 앞으로 된 등기가 말소가 되면서 B 앞으로 또 넘어와. 그러면 A는 또다시 B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또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말소 등기 청구가 몇 번이나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의 요 같은 절차가 필요해서 결국 A 앞으로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다 간략하게, 간편하게, 그렇죠?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등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진명등기란 겁니다. 바로 A가 누구를 상대로, 이 D를 상대로요, 여러분. A가 D를 상대로 직접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요, 여기서 바로 D에서 A 앞으로 즉시 등기가 돌아오는, 이전 등기가 되어지는 이런 제도, 절차가 있다. 이런 등기를 방금 뭐라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떻다고요? 사고 넘친다 그랬죠. 물권법 내용이지만 여러분 충분하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5번 병이 선의인 경우 갑은 을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방금 집중 설명을 드린 것은 바로 진명등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또 가보시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내용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앞에서 공부한 내용에 비해서는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이런 것도 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진행되는 내용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이거 아까 했어요, 앞에서. 통정의 표시,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통정의 표시에서 생긴 채권을 제3자 병이 가압류했다. 이 가압류권자는 서원이더라도 통정의 표시와 관련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해당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조금만 더 보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시작할 때 제3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조금 더 보시죠. 통정의 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맞고요. 채권자 처권의 대상이 되는 사행위로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설명 이미 드렸어요. 108조가 상황에 따라서는 406조의 채권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통정의 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 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자주 나오죠. 지금 아까도 나왔었고요. 앞에서도 한번 이건 채권자 취소권 나왔었고 지금도 연속적으로 나왔으니 보시니까 2022년, 3년, 4년 연속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민법제 108조 2항의 선의 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에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예, 정확한 지문입니다. 옳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파상관제인 소리 나오면 여러분 파상관제인 아까 설명드렸죠?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원칙을 딱 잡고 지문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파상관제인이 통정의 표시와 관련해서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고요. 모든 파산 채권자가 악의가 아닌 한, 여러분, 선인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가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내용이 다르잖아요. 모든 파산 채권자가 선인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라 모든 파산 채권자가 악의가 아니라면, 예? 파산관제인은 선의가 추정된다. 이거 여러분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선의 3자는 민법 108조 2항의 선의 3자에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까 여러분 보셨죠?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 잠깐 보세요. 만약에 이 그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이 악이다. 이번에는 악의.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죠. 대항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넘겨받은 무라고 하자. 이 무가 선입니다. 선이면 또 어떻게 돼요? 갑은 무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갑과 을 사이 가장매매가 무효다. 자, 무효다 했고요. 그러면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악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악의 제3자면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 전득자가 선이면 역시 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사례를 살짝 바꾸어서 얘가 악의가 아니라 선이다. 선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전득자가 악이다. 자, 선의가 아니라 이번엔 바꾸어서 악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과의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정이 선이라니까. 선의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 자가 악의의 전득자면 역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면 여기서 종집을 찍었어. 마침표 딱 찍었습니다. 그 다음 자가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이 악의의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은 무에 대해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해서 역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약간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러분,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갑, 을 사이의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자가 만약에 얘가 그러면 처음 빨간 글씨로 쓴 거 얘가 악이고 그 다음 전득자가 선이면 역시 이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선이고 전득자가 악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 전득자가 악이라면 이 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왜? 예, 악의의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침표 딱 찍어서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결과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자가 설사 악이라더라도 보호된다. 이것만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6번 OX 판단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 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선의 3자에 포함되지 않다가 아니고 포함된다.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